오늘 왜 이렇게 또 피곤해 보이십니까? 아, 힘이 막 납니다. 네. 막 납니다, 힘이. 에너지가 절정인.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부터 얘기해보죠. 민주당 무슨 불입니까? 여전히 공천 갈등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수습이 안 되잖아요. 수습이 안 된다. 수습이 안 되고. 네. 그 앞에 뭐 김준일 선생님이 다 얘기해갖고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네, 다 얘기했으니까. 수습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아니 뭐 이렇게 근본적인 2주째. 아니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까지 파장이 클 거라고까지는 파장이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난리는 아니지 않을까까지였는데 이렇게까지 난리가 났는데 중간에 브레이크는 못 걸고 그러니까 계속 온 거죠 뭐. 임종석 위원장이 어쨌든 그러면 본인의 어떤 미래 계획과 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임종석 공천 어떻게 할 거냐가 제일 큰 언론이 주목하고 당내에서도 파급력이 크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공천 안 주고 어쨌든 탈당도 안 하고 이러면 좀 약간 일단락 수그러지는 거 아닙니까? 뭐 일단은 그렇게 됐죠.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 그 계속 말씀드리면 왜 임종석이라는 그 사람을 왜 뇌관으로 만들었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 모든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대응도 그렇고 하나도 이해는 안 돼요. 아무튼 네. 제 생각에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임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실 공천이라는 게 한두 번 해봐요, 사실.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처음 해봤죠. 이재명 대표는 처음 해봤지만 이재명 대표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건데. 시스템 공천인데. 뭔 시스템 공천입니까? 시스템 공천은. 뭐 아무튼 간에 뭐 공천 한두 해 해보는 것도 아닌데 공천이라는 거는 하면 무조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얼마나 잘 명분 있게 해가지고 얼마나 그 옛날에 그 든 비유 있잖아요. 거위의 깃털을 뽑는데 거위가 자기 깃털을 뽑히는지도 모르고 뽑혀야 그 나중에는 거위가 깃털이 다 뽑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런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쨌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쫓겨나야 그게 어쨌든 거위가 털이 없는 상태로 쫓겨나야 그게 말이 되는 것이지 하나 깃털 뽑았는데 거위가 나 미쳐버리겠다 막 날 죽이려고 한다. 그렇죠. 날 깃털 왜 뽑지? 삶아먹으려는 거다 막 날라다니고 그러면 벌써 거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살살살살 이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종석은 너무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험지에 나가셔야 되고 이런 걸로 처음에 시작을 해야지 처음부터 친명 대 친문으로 만들어버리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이 얘기가. 근데 거기서도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어쨌든 공천을 못 받았으면은 거기서 저는 바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고민할 수 있겠지만 바로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바로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열어가지고 뭐 저의 도전은 이번에 도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비록 어쨌든 제가 억울한 게 있지만 당의 통합을 위해서 민주 세력의 통합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끝냈어야지. 이거를 또 이낙연 대표를 만나가지고 뭐 새로운 미래로 가느니 마느니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다 공개하고. 그렇죠. 그러니 오늘 신문 다 임종석 탈당하냐, 탈당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시나리오를 다 쓰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오늘 갑자기 또 새벽에 당 결정을 수용합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는데 그거 왜 썼을까요? 앞에 김준현 선생님은 뭐라고 썼어요? 왜 그랬다고 썼습니까? 왜 그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했어요? 네. 왜 그랬습니까? 이 정치 평론 뭐 이런 거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쓴 걸 오늘 아침에 보는 순간 누구라도 맨 처음에 어디 가서 얘기는 안 해도 맨 처음에 분명히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전화 왔다. 어디서 전화 왔습니까? 누가 전화했다 이거. 네. 발신자 제한 번호입니까? 아니 책방에서 전화 온 거. 책방에서? 네, 책방에서 전화 온 거 아니냐. 저기 시외 전화로. 왜냐면은 어저께까지 분명히 그 기류가 탈당할 것처럼 그랬으니까 어떤 종편은 막 탈당을 하는데 불출마를 한대요. 뭐 이런 것까지 보도를 했는데 단독 보도하고 탈당을 뭐 그래도 하기 힘들겠지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심상치 않은데 이런 걸 다 기류를 보도한 건데 아침에 갑자기 왜 그러냐고요.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에 정신 차리지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추측을 하게 만들 정도로 갑작스러웠는데 갑작스러웠다. 그럴 거면은 왜 이 문제를 만듭니까?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만드는데 근데 어쨌든 탈당하고 뭐 새로운 미래로 가고 이랬으면 임종석이라는 정치인 본인도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건질 게 없어요.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해도. 실익적 판단을 좀 했다. 오늘 언론은 다 그렇게 쓰는데 근데 그게 과연 이후에 뭐 실익이 있을지는 어떻게 압니까? 하지만 예를 들면 임종석 전 실장이 나중에 실익을 기대하고 여기서 실익이라는 게 뭐야?
실익을 기대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무소속 출마나 이런 걸 접었다라고 하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발 공천 파동 때문에 총선을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패배하고 나면은 당권이 나한테 오겠지 뭐 이런 마인드로 지금 접었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임종석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민주당의 승리를 바라지 않는 사람처럼 될 수는 없으니까 또. 아니 근데 임종석의 경우는 그러면은 당의 결정은 수용해도 문제, 수용 안 해도 문제. 수용하면 욕심쟁이 되는 거고 수용 안 하면은 배신자 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꼭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근데 정치인이니까는 뭐 그런 계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그게 뭐든 간에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거 외에는 어차피 방법은 없다 이 양반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게 맞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그렇게 크게 만드는 바람에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임종석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이 새로운 미래로 간다 그러고 뭘 한다 그러고 이것 때문에 스타일을 많이 구겼지만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어쨌든 내가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해버리는 바람에 임종석만 스포트라이트를 거의 한 달 동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종석 전 실장 수용해줘서 고맙다라고 하게 됐잖아요. 결국은 수용해줘서 고맙다라고 해야 될 판이고 이제 이후에 보세요. 그 중성동 갑이라는 데가 임종석 전 실장의 과거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임종석 전 실장의 친구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제는 서초로 가신. 네, 홍익표 원내대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임종석 전 실장과 나름대로 특수관계인 분이 구청장 하는 데기도 하고 거기에 그냥 임종석 실장이 또 마당발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국회의원 오래 했죠. 그리고 어쨌든 계속 뭘 해보려고 노력을 하던 차여서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자꾸 나타나고 이런 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나름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나가요 지금 거기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현희 전 위원장이 나가면 확실히 공중전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당 주류가 얘기하는 것처럼 공중전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운동권 심판, 운동권 청산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수도 있겠죠. 공중전에서는. 왜냐하면 임종석 하면 운동권 아무리 40년 전에 운동권 했다 해도 하는 게 있지만 어쨌든 전현희 하면 운동권 아니니까 변호사 출신이고 치의학과 나왔으니까 치과 의사 출신이니까 그러니까는 전문가네 할 수 있지만 선거라는 게 공중전의 차원이 있고 지상전의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쟁도 그렇잖아요. 공익근무원 출신이셔갖고 잘 모르시나? 공익근무원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 네. 아니 저 마찬가지잖아요. 네. 저 특수부대. 네. 민원의 최전선. 네, 민원의 최전선에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하시죠. 국가인권의 최전선에서 네. 많이 하셨고. 네. 저는 우편의 최전선. 그렇죠. 저는 수원시 권선구 민원의 최전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비슷한 사람들끼리. 근데 이제 어쨌든 지상전에서는 결국 어떻게 이분이 좀 뭐 기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역선거에 어쨌든 조직이나 이런 거를 관리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분이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지금도 막 얘기가 나오는데 선거를 도와주냐 마냐가 또 지금 쟁점이 되잖아요. 임종석이 선거를 드러낼 거냐 안 드러낼 거냐 모습을. 그렇죠. 나중에 그 기사 또 나와요. 임종석이 나오니 안 나오니. 지금 벌써부터 선대위원장을 맞냐 안 맞냐 이런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현희 전 위원장이 또 라디오 나와가지고 또 아쉬운 소리 하잖아요. 또 오늘도 CBS 라디오입니까? 어디 나와가지고 임종석 전 시장이 꼭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막 이래야 했잖아요. 원래 또. 자기 지역구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웃겨졌다 이제. 그래서 이게 황당한 사태를 사실은 만든 거다. 이 임종석 변수를 막 키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결코 뭐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상황을 만든 건데 근데 차라리 근데 이렇게라도 이 변수가 정리된 건 다행이에요. 다행이다. 정리된 건 다행이다. 어쨌든 정리가 안 됐으면은 만약에 뭐 이분이 뭐 새로운 미래로 가고 탈당하고 됐으면은 지금 또 같이 원래는 나갈 뻔한 분들이 여전히 나갈 거지만 뭐 홍영표, 서른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만든다는 게 민주연합인지 민주연대인지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민주당을 우리가 다시 하겠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죠. 그거 이제 새로운 미래랑 같이 하겠다는 건데 이 모델이 뭐냐면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에 친박연대라고 있었거든요. 친박연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잘 생각해 보시면 무소속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친박 성향의 무소속. 그러니까 지역구 상황에 따라서 친박연대라는
이 나름대로의 그 당 소속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네. 지역구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어떤 지역구는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는 지역구가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지역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친박이어서 공천을 못 받았지만 그냥 무소속 나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역에서 막 얘기할 때는 이 친박연대랑 무소속 연대랑 뭐 비슷한 그게 그거야 뭐 이래가지고 뭐 대충 그게 그거야 해가지고 묻어간 게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일단은 무소속으로 나가고 무소속으로 나가는데 그 무소속인 개념이 민주연합이라는 어떤 그룹인 거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가지고 얘기가 잘 되면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하고 뭔가 통합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네. 한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볼게. 네. 그럼 이게 또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 주류가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 공천은 시끄러운 거고 공천 받다가 뭐 이게 게임이 안 돼갖고 탈락하는 사람들은 늘 있는 거 아닙니까? 탈당도 자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설명이 되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설명이 되는 거면 지금 얘기한 대로 탈당은 자유다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는 건데 홍영표 의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비슷한 이름인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거 공천 안 준 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왜 문제가 있는 거냐? 예를 들면 홍영표 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뭐 홍영표 의원이는 알지 못해요. 네. 어떤 분인지 몰라요. 네. 제가 뭐 그리고 이분이 공천을 받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는 사실 제가 부평 사람도 아니고, 네? 그렇죠? 저는 수원 사람인데 홍영표라는 분은 뭐 예를 들면은 이분이 하위 10%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하위 10% 안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지역구에서 원래 이동주 의원하고 이제 결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비례대표 결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이분이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을 보면 당신은 법안 발의 내용도 별로고 뭐 국회 출석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별로 그렇게 국회의장 활동 열심히 하지도 않아놓고 지금 그렇게 공천 탈락했다고 컷오프 됐다고 그렇게 동네방네 억울하다고 다닐 입장이 아니네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데 이분이 그래서 하위 10% 받은 거잖아요. 현역 평가를. 네. 하위 10% 받고 하위 10% 받으면은 감산, 경선 이 포인트 최종 스코어에서 감산이 30%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안고 경선을 치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왜 이 지역구를 전략 지역구로 정해가지고 완전히 컷오프를 시켰느냐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을 못 해요, 지금. 당 주류가. 그렇죠. 어떤 데는 하위 10% 받은 사람도 경선 붙여주고. 그렇죠. 어떤 데는 아예 컷오프 시켜버리고. 그렇죠. 왜 이분이 왜 컷오프 됐는지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 같은 데 나와서 모른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이분 같은 경우에 나는 억울하니까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명분이 자기한테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앞에 여론조사 얘기 좀 했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뭐 이 구독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이완되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이 무응답층이 되거나 지지 유보층이 되고 있는 거는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그래도 어쨌든 일시적인 민주당 주류가 주장하는 기대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고 다시 예를 들면은 이게 공천 국면이 끝나서 정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1대1 구도의 선거 국면 되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 구도가 살아나서 정권 심판 갑시다 이렇게 해서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요 공천 후유증 때문에 지지층이 이완된 구도가 유지될 경우에 그게 잘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민주당 지지층 이양과 관련해서 오늘 뭐 저희 이번 지난주부터 넘어온 흐름에서 조국신당 지지율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존 가능한 모델입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아니면 민주당의 지지층을 가져가는 모델입니까? 조국 혁신당이죠. 신당. 네. 네. 조국 혁신당. 저는 인터넷에서 제목 보고 뭐 조국신당 명칭 못 쓴다 뭐 하는데 조국 형신당인 줄 알았죠. 조국 형. 조국 혁신당인데 네. 이분들의 경우에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은 뭐 9% 10%막 이렇게 나온다. 근데 저는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없으면 민주당 지지층이 단결되면 네. 실제로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받고 있는 지지 이 퍼센티지 자체는 낮아질 것이다라고 이전에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전에 이분들이 이제 받았던 높은 한 10% 정도의 지지는 대부분 ARS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ARS 조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ARS 여론조사에서 그 전까지 잡히던 지지층의 어떤 선호라는 거는
적극적 지지층의 선호가 많이 잡히는 거거든요. 활성화층.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쪼개져서 여기에 많이 가는 거는 맞는 건데, 그건 맞는 건데 실제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은 결국 민주당 충성도가 높은 쪽으로 가기 마련이고, 그러면은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민주당의 위성정당 네. 그쪽으로 많이 그래도 지침을 따를 것이다. 민주당에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 민주당에 대한 지금 충성도가 하락할 때 네. 지지층이 더불어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 지금 이라고 생각할 때 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뭡니까 아까 더불어민주연합 네. 지금 조국 혁신당은 주요 전략이 지역구에 무슨 뭐 대거 그렇죠. 후보를 내가지고 민주당이랑 붙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비례대표, 예. 비례에 집중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역구에는 뭐 네. 상징적인 데를 낼지 안 낼지 제가 지금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랑 경쟁하는 거고 지역구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주는 구도가 될 건데 그러면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후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하고 어떻게 짝지을 거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정당 투표에서. 네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더불어민주연합이 가져가야 될 의석수를 조국 혁신당이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네.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민주당이 안 들지만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찍어요. 민주당 지지층이 네.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지만 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당은 어쨌든 지금의 민주당이 찍자고 하는 당인데 그 말을 안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조국 혁신당을 찍어가지고 조국 혁신당이 막 예를 들면 지금 9% 10% 그러면은 막 의석수가 한 8석 막 이렇게 나올 건데 네. 그럼 이걸 정말 이게 조국 혁신당에서 8석까지는 아니어도 뭐 이 정도 배출된다라고 하면은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골치 아파지죠. 왜냐면은 그만큼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못 가져가는 게 나타나는데 나타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한 후보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순번상 뒤에 있어요. 앞에도 물론 이제 돌아가면서 나타나긴 하거든요. 4명마다 1명씩이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뒤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점지한 후보가 뒤에 있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에 포션이 커지면 총선 끝난 다음에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 예를 들면 뭐 한석을 얻었다 나중에 한석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원내에 있는 뭐 한석이라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한 3석 얻었다 칩시다. 네. 3석 얻었다 그러면 원내에 있는 좋은 우리 친구야. 그리고 그냥 대충 좋은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도 돼요. 근데 8석이 있다. 하면 주도권 뺏길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에 막 합당 논의도 해야 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럴 경우에 그러면 반드시 뭐에 부딪힙니까? 조국의 강을 또 건너느니 마느니 이 얘기를 또 하고 난리가 나요. 대표 누구예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또 할 거냐. 그쵸? 이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물론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얘기를 해도 사실은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왕년에 알던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선언한 사람들 많이 있죠. 예, 시민사회 인사들도 예, 많고. 잘하는 사람 거기 네. 있고 막 이래요. 지금 김한 뭐 기자가 잘하는 사람. 여러 있습니다. 예. 예. 네. 거기 가면 취재하러 가면은 인사하느라고 시간 다 보낼걸요. 네, 여러도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골치 아픈 시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일 때 결국 그러면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네. 이거를 판단할 때 조국 혁신당이 8석을 얻은 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그 어떤 성과에 포함을 할까요? 안 알 할까요? 거냐?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계산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공천 후유증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총선 관련해서 빨간불이니까 이런 네. 얘기 하는 건데 151석이 목표다라고 했잖아요. 네. 151석이 목표다라고 했다. 지금 근데 이건 공천 난리가 나기 전에 전 한 상황이죠. 얘기죠. 네. 공천 난리가 나서 몇 석이 날라갔을까요? 몇 석에 날라갔다고 보십니까? 몇 석 정도 날라갔을까요? 지금 굉장히 위험해졌어라고 하는 게 한강벨트랑 낙동강벨트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충 그냥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그냥 의석수 자체만 합치면은 한 20개 될 20석, 거거든요. 네. 20개 좀 안 될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어쨌든 원래 가져갔을 수 있는 게 한 뭐 10석 날라갔다고 쳐봅시다. 예? 네. 우리가 뭐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았지만 네, 네. 영향을. 그리고 꼭 그 벨트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데 뭐 충청도 있고 여러 군데 그렇죠. 있으니까. 그 벨트가 영향을 네. 주는 지역구들이 네.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벨트인 거잖아요, 네. 거기가. 141일이 됐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네. 이게 141일이 됐다, 민주당이 141일을 가져간다는 거는 국민의힘은 몇 석을 가져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포함되지 않는
다른 정당이 총 가져가는 의석수가 대략 몇 석일 것 같습니까? 그냥 대충 따졌을 때 한 20석이라고 쳐보자고요, 그냥.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140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거의 동률인데 그래도 우리가 오차를 뭔가 더 가지고 오차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의 오차들이 뭐 20석인지 뭔지도 알 수 없으니까 145대 135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자고요. 아, 네. 10석인데 10석도 차이가 안 나게 될 수 있다. 네. 이겨도.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건 이재명 대표의 계산법이라고 했죠. 네. 이재명 대표의 계산법대로 해도 10석이 차이가 안 나는 국면이 올 수가 있는 거다.